자, 이번에 이제 본래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일본은행 마이너스 금리와 결별할 수 있는가?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일반 분들, 전문가를 제한 일반 분들은요, 일본의 좀 이제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본은 그러니까 자산시장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 91년도경만 하더라도 소위 그 당시에는 한국은행처럼 일본은행도 콜금리를 기준금리를 썼었죠. 콜금리가 8%대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산시장 붕괴가 이제 일어나면서 금리를 급속도로 인하를 하지요. 그래서 95년경에는 90대 중반에는 1% 밑으로까지 내립니다. 1% 밑으로까지 내리죠. 내리고 99년 4월 달에는 제로금리를 도입을 합니다. 제로금리 도입하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는 양적 완화를 도입합니다. 양적 완화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는 선구자 국가입니다. 일본이요. 2001년 3월 달부터 한 5년간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합니다.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당시 규모가 그러니까는 아베 정권 때 양적 완화에 비해서 좀 규모가 작았을 뿐이지 양적 완화를 했었어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가 집권을 한 게, 아베가 2012년 12월 달에 선거에서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다시 자민당 정권이 다시 그러니까는 이 집권을 하게 되죠. 자민당이 집권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13년도부터 그러니까는 자민당 아베 정부가 다시 출범을 했죠. 그래서 아베가 임명한 구로다가 4월 달부터 양적 완화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적 완화. 이 질적 완화라는 것은 뭐냐면 돈 찍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주식도 사들이고 부동산 그러니까 채권도 사들이는 이런 짓을 한 것을 이제 질적 완화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양적 완화는 돈 찍어가지고 주로 국채를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매입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주식도 매입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신탁 그러니까 이런 이 증서도 매입을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질적 완화라고까지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깊숙한 개입을 했다 이거죠. 예? 일본 중앙은행이요.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래서 2013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아베노믹스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아베노믹스가요. 시작됐는데 2016년 2월 달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2016년 2월 달에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죠. 마이너스 금리요. 마이너스 0.1%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유로존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었죠. 연준은 한 번도 도입을 한 적이 없었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야, 일본이나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하고 미국은 금리를 내려봤자 그러니까 제로 금리까지 내려오고 마이너스 금리 도입 안 하는데 이 이유가 뭔지 아냐. 이런 걸 궁금해해야 된다 그래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요. 에? 궁금해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적으로 궁금증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금융에 대해서 관심이 적성이 있는 거고, 뭐 궁금해 안 할 수도 있는데 궁금해 안 한다면은 경제학이나 금융학은 적성이 안 맞는 거니까는 안 맞는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맞는다고 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이 비난을 받을 일은 없는 거다.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경제와 금융에 관심이 있다면 궁금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예? 도입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근데 일본과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을 했는데, 유럽은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에서 나왔지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요.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그러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도입했던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2016년 2월 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과지급 준비금,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를 하게 되면은 그 예금 유치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최소한만 남겨두고 중앙은행에다가 예치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치를 해놓고 있죠. 근데 꼭 예치할 돈을 법정 지급 준비금이라고 하죠. 그 규모를 넘어서는 것을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예치를 해야 될 돈을 넘어서는 규모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러니까는 수수료를 받겠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1,000만 달러를 만약에 이 예치를 했다면은, 예? 10,000달러는 그래 초과로 예치를 했다면은 10,000달러는 그러니까는 이자로 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돌려줄 때는 999만 달러만 돌려주겠다 이거죠. 그게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인 겁니다. 마이너스 금리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해 7월 달에는, 자, 이게 기준금리니까 가장 단기금리잖아요. 단기금리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장금리는 그러니까 이제 시장금리에 대해서 그해 여름에 7월 달 통화정책회의에서 시장금리도 개입하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입장을 발표합니다. 네? 시장금리에 대해서도요.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개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시장금리의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10년물, 10년짜리, 10년이라는 게 중기하고 장기에 그러니까는 그 경계선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에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게 10년짜리란 말이에요. 10년 금리에 모든 시장 금리는 채권의 수익률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든 채권의 출발점은 국채라 그랬잖아요. 가장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만기 10년짜리, 소위 우리가 10년물이라 그러죠. 이것의 수익률을 0%로 그러니까 가장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이니까는 시장 금리 10년 정도는 0%로 유지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9월 달부터 이것을 그러니까는 도입을 하죠. 실행을 이제 하죠. 이때부터 나왔던 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어로 이제 YCC라고 하죠. YCC. Yield Curve Control. 수익률 곡선을 통제하겠다 이거죠. 즉 뭐냐면 장단기 금리를 다 그러니까는 일본은행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조정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엄격하게 말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죠. 예? 이게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나 일본, 연준도 마찬가지죠. 뭐 단지 선언만 안 했을 뿐이지 많이 개입을 했죠. 장기 금리에 대해서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약해진 거예요. 시장의 기능이 약해진 겁니다. 자, 그러다가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16년 마이너스 금리 도입했을 때의 배경입니다. 2016년도에요. 그리고 나서 2018년 7월 달에 2018년이면 경기가 좀 이제 회복이 되는, 세계 경제가 좀 회복되는 이러한 상황이었었어요. 2018년 17년 말부터요. 예? 회복되는 이러한 그 국면이었었습니다. 경기라는 것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이클이 있잖아요. 사이클이 있는데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회복되고 2018년 여름 때는 많이 그러니까 경제가 좀 이렇게 그 호황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도 한 2.5%까지 금리를 올렸었죠. 그 당 2018년도에요. 근데 이 당시에 그래서 일본도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는 10년물 수익률을 좀 유연하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상당 구간을 0.2%까지 허용하겠다는겁니다. 0.2%까지요. 그러니까 0%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을 0.2%로 조금 이제 그러니까는 폭을 좀 이제 그러니까는 상승 폭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게 2021년 3월 달에 0.25%로 0.05%포인트를 조금 더 이제 확대하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에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게 2022년 4월 달입니다. 2022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플레가 그냥 극심하게 올라갈 때입니다. 이때 전 세계가 다요. 그 4월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계속해서 지금 디플레이션에 시달렸던 나라인데 4월 이후에는 일본은행도 2%를 그러니까 목표치로 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넘어서게 되죠. 넘어서게 되니까는 넘어서다 보니까는 인플레가 계속 넘어서 가지고 2022년 12월 연말 때는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치솟고 올라가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연준도 금리를 막 올리기 시작,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는 그러니까 0.5%로 확대를 합니다. 10년물 수익률을 그러니까 0.5%까지 올라가더라도 허용하겠다 이거죠. 개입 안 하고. 그 이전에는 뭐냐면은 이게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뭡니까?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채권의 가격이 하락을 하는 것을 막으려면은 매입을 하는 거죠.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을 막고 채권 가격을 이렇게 그 유지를 하고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함으로써 이 목표 수익률을 이렇게 관리해야 왔던 건데 좀 0.5%까지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 즉 뭐냐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그러고 나서 또 6개월이 흐른 2023년 7월 달에는 0.5% 상한은 유지하되 1%까지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까지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소위 미국채 10년물이 막 5%까지 막 이렇게 치솟아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5%까지요. 그렇죠? 작년 10월 달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그러니까는 이 국채도 굉장히 빠르게 급등을 했었잖아요. 국채 수익률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10월 말에 1%를 초과하는 것도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이렇게 떠밀려가지고 이렇게 이것을 허용을 해왔었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뭐냐면 마이너스 기준금리는 포기를 안 했죠. 기준금리 마이너스는 포기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금리하고 시장금리의 그 차이가 작년에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적어도 계속 확대되어 왔던 거죠. 확대되어 왔던 거예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배경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배경을 여러분들 잠깐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요. 일본은행이 그러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개입을 한 거 아닙니까? 돈을 찍어가지고 개입을 한 겁니다. 그 찍은 돈으로 대부분을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을 하는데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행이 그 찍어낸 돈의 규모가 아베가 집권하기 전인 2012년 말만 하더라도 한 158조 엔 정도 됐었어요. 이 그래프의 맨 왼쪽에 보이듯이요. 그런데 이게 지난해 연말에 750조 엔까지 증가했어요. 750조 엔까지요. 예? 그러니까 팬데믹 직전이 그러니까 2019년 말에도 573조 엔이었었는데 그 이후에도 약 180조 엔 가깝게 그러니까 더 증가를 한 거죠. 증가를 한 거예요. 물론 2021년, 22년에 비하면 굉장히 증가 속도가 떨어졌는데 거의 증가를 안 했으니까요. 한 6조 정도의 증가했으니까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러니까는 근데 하여간 아베 집권 속에서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 찍어낸 거예요. 일본은행이. 돈 찍어가지고 국채를 매입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일본의 국채 가격을 그러니까 관리를 한 거죠. 국채 가격이 떨어지지 않게.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얘기니까는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게 관리를 한 거죠. 돈 찍어가지고요. 자.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일본 경제가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나오고 그러잖아요. 일본 주식도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럼 일본이 달라졌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보자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때까지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때라는 게 여기 지금 21년이라고 했는데 22년입니다. 2017년 2분기부터 이게 오타가 있네요. 2022년 1분기까지 이게 분기별 성장률 뿐이 없으니까요. 월별 성장률은 한국이나 일본에서 안 만드니까는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성장률을 보게 되면 일본은 이 기간에 누적 성장률입니다. 누적 성장률이요. 평균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국은 12%나 되죠. 5년 동안에 12%니까요. 그러니까 뭐 평균으로 보게 되면은 2.몇%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산술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2.4%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 당시에 마이너스 1.0%였었어요. 5년 동안에. 그리고 5년 동안에 오히려 경제가 줄어든 거죠. 예? 줄어든 거였었어요.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는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나 OECD 전체 평균하고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났잖아요. 일본이요. 일본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았어요.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기간이 2022년 2분기부터 5월달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지난해 3분기 거까지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4분기도 나왔지만은 일본은 좀 늦게 통계가 집계가 되기 때문에 4분기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요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는 일본이 한국을 추월한 거예요. 누적 성장률이 한국은 2.2인데 일본은 2.6이고 OECD 전체 평균하고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죠. 미국보다는 뒤처지지만은, 네? 뒤처지지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죠. 변화가 보이죠. 성장률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부 기간, 작년,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이죠. 2022년 중반기 이후부터는 그러니까는 다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성장을 하는 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일본이 달라졌는가 해서 이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 이거예요. 그럼 지난 10년이요.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한 게 2012년 12월 달에 그러니까는 총선을 해가지고 2013년 1월 달부터 이제 집권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기 직전에 그러니까는 GDP요. 이게 단위가 억엔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한 518조 엔 됐다는 얘기입니다. 518조 엔이요. 반올림해서요. 그런데 이게 2018년, 19년 정도 되게 되면요. 한 550조 원까지 이게 올라갑니다. 이거를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은 잃어버린 30년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이 안 된다. 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건 그분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잃어버린 20년 동안에도요. 실질 성장률은 올라갔었어요.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성장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2018년도에 한 555조 엔, 2018년도와 2019년도에 한 555조 엔 정도 이렇게 안팎을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작년도 그러니까는 이 GDP가 549조 엔 채 안 됐었어요.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네. 2022년이니까요. 재작년 549조 엔이 채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한 거잖아요. 팬데믹 이전 수준을요. 그렇죠? 이게 일단 이제 우리가 GDP 엔화 기준입니다. 엔화 기준이요. 엔화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달러 기준으로요. 이거는 이제 IMF 자료입니다. 앞에 거는 그러니까 일본의 그러니까 재무성 자료고, 일본 재무성 자료고요. 이거는 이제 IMF의 자료입니다. 달러로 환산한 거는 이제 그러니까 IMF에 있으니까요. 일본의 GDP를 보게 되면은요. 2012년도에는 6조 한 3천억 달러. 그러니까 반올림해가 6조 한 3천억 달러 됐었어요. 6조 3천억 달러. 그런데 2022년도에는 5조 달러가 붕괴됩니다. 5조 달러가 붕괴돼가지고 작년도에 지금 그래서 독일한테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거입니다. 독일한테 밀렸다는 게요. 세계 경제 규모가 1위가 그러니까는 미국, 그 다음에 2위가 중국, 3위가 그러니까 일본이었었는데, 그리고 4위가 독일이었었는데, 독일한테 밀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5조 달러가 무너진 거예요. 5조 달러가. 즉 이걸로 보게 되면 지난 10년 동안에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을 고려해서 보게 되면은 환율 효과가 굉장히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환율 효과가.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일본의 성장률 평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게 양면성을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난해 거는 3분기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3분기까지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의 기준을 가지고 지난 10년도를 비교를 한 거예요. 지난 10년도 걸 비교하게 되면 작년도 게 이제 추정이 가능하니까는 작년도와 많이 경제가 좀 낮았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3분기까지가 416조 엔입니다. 416조 엔인데 이게
2018년, 19년 수준을 조금 넘어섰잖아요. 조금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크게 넘어선 건 아니잖아요. 크게 넘어선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1, 2년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에 적어도 엔화 기준으로 일본의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부문별로 좀 보자 이거예요. 부문별로요. 부문별로 보게 되면은 부문별로는 우리가 가계의 소비하고 기업에 투자하고 수출 뭐 수입 이런 걸로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정부도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요. 이 가계 소비 지출로 보게 되면요. 가계 소비 지출로 보게 되면은 2012년부터 2022년 10년간 사이에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가 2013년도에 296조 한 5천억 엔 정도 됐었는데 이 수준이 2022년까지 회복이 안 되어져요. 가계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엔화 기준입니다. 가계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난 10년 동안에. 예?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하기 전 수준 2012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전히 한 7천억 엔 정도가 그러니까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 소비가 얼마나 이게 침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가계 소비가요. 그렇죠? 3분기까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럼 작년께 집계가 되니까요. 3분기까지 기준으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 수준보다 여전히 보게 되면은 한 3조 2천억 엔 정도 여전히 이렇게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죠. 10년 전에 비해 가지고요. 그렇죠? 가계 소비는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가 굉장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장겸 씨 책 주문했다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얼핏 보다 보니까. 자, 그다음에 이건 왜 그렇게 됐느냐? 가계 소비가 왜 줄어들겠습니까? 가계의 소득이 안 좋으니까 그런 거죠, 뭐. 가계의 소득이요. 그렇죠? 그러면 팬데믹 이후에 일본의 그러니까 실질급여요. 물가를 고려한 실질급여를 보게 되면은 팬데믹 이후에 일본의 급여가 2021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래도 코로나 팬데믹이 한 1년은 지났지만은 하여간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한 282만 엔 정도 됐었습니다. 아니 28만. 280이래. 28. 우리나라 돈으로 하게 되면 여기다 곱하기 한 9원 정도 조금 넘지만은 10원을 하더라도 3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예요. 300만 원이. 그러니까 일본 굉장히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해졌어. 근데 이게 작년도 3분기에요. 27만 1,500엔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본에 그러니까는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우리보다 물가는 상승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가가 올라갔잖아요. 오랜만에 그러니까요. 인플레이션이. 예? 그러니까 일본의 실질 급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소비가 안 살아나죠. 이게 일본 노동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이게 물가를 고려한 겁니다. 물가를 고려한 건데 보게 되면은 일본의 그러니까는 90년대 후반 수준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예? 민간 부분의 노동자의 월급이입니다. 월급이요. 그렇죠? 저기 90년대 후반에 110.95인데 빨간색으로 썼으니까 쉽게 보이죠, 눈에요. 근데 최근에 보게 되면 110이 안 되니까요. 예? 그런 점에서는 잃어버린 거의 30년이죠. 30년간 그러니까 급여가 된 거예요. 이게 제가 일본에서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문 속에서 급여가 괜찮은 부분이 제조업 부분이거든요. 제조업이요. 제조업하고 민간 부분 전체 평균인데 파란색 기둥이 막대기가 제조업 시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은 민간 부분 전체니까 평균 월급인데 보시게 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문별로 보더라도 보게 되면은 일본의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살림이 팍팍하다.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안 살아나기 힘들죠. 그렇죠?
22년 이후에 좀 이제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그러니까 경제로 복구를 한 팬데믹 이후에서 복구한 이후에 짧게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질 급여는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추세가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요.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그러니까는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 데 속에서 가계 소비가 있고 기업 투자가 있고 수출 민간 부분을 본다면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정부 부분을 뺀.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일본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요. 엔화 가치입니다. 최근 지난 2, 3년 동안에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수입 물가를 올리기 때문에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해요. 반면에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잖아요. 수출 기업들한테는요. 수출 대기업들 특히요. 그렇죠? 3분기 기준으로 작년 것까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게 되면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2018년 19년도까지만 보더라도요. 엔화 가치가 1달러당 한 110엔 안팎에 섰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110엔 정도에서 커다란 변화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어요. 예? 팬데믹 이전에요. 110엔 안팎에서요. 그렇죠? 이 파란색이 그러니까는 N달러 저겁니다. 그러니까 110엔 안팎에서 그랬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평균 그러니까 140엔이 넘었었어요. 1달러당 140엔이요. 1년 내내 평균이요. 140엔. 지금도 그러니까 147엔 막 이렇게 이게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140엔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한 거. 지금 뭐냐면 엔화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물가 많이 올라갈 때 수입 물가도 많이 올라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것이 물가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가계 소비에는 타격을 미치고 그랬었죠. 근데 수출 대기업한테는 기여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소비하고 수출을 합친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비교를 해봤어요. 가계 소비하고 수출을 합친 거, 민간 소비하고 수출을 합친 거를요. 보니까 어떻습니까요? 2019년도에는 엔화 가치가 큰 변화가 없이 그러니까 조금 이제 상승을 했지만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요? 소비하고 가계 소비하고 수출 합친 것이 좀 떨어졌잖아요. 한 3조엔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엔화 가치가 그러니까는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많이 증가한 거야. 가계 소비는 여전히 그러니까는 하락했는데 수출이 많이 회복돼 가지고 가계 소비하고 수출을 합친 걸 보게 되면은 2018년도 수준을 조금 넘어선 거예요. 한 2조엔 정도 넘어섰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일본의 GDP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가계 소비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민간 소비하고 그러니까 수출을 이렇게 나눠서 볼 때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지금요. 90대 초로 지금 돌아갔으니까는. 예?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것이 수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소비에는 약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처럼 140엔대에서는 그러니까는 수출에 기여하는 측면이 조금 더 강한 것 같더라 이거예요. 예? 물론 이게 그러니까는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일단은 이렇게 보인다 이거예요. 반면에 기업의 투자를 보게 되면은 수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 기업 투자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 설비 투자는 2018년도 수준을 아예 또 한참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2018년도 수준을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얘기했죠. 일본의 수출이 그러니까 낮아지는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액이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 기준으로 낮아지는 것은 자 1달러당 100엔일 때하고 1달러당 140엔일 때 하고요.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도요타의 자동차를 5만 달러에 만약에 수출한다 이거예요.
그럼 1달러당 100엔일 때는 5만 달러 하게 되면 얼마가 되는 겁니까? 500만 엔이 그러니까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아니, 그렇죠? 500만 엔이. 그렇죠? 500만 엔이죠. 맞죠? 예, 5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한 대를 수출하게 되면요. 기업 입장 속에서는. 근데 1달러당 만약에 140엔이 된다면은 5만 달러의 자동차를 도요타 자동차를 수출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요? 7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140 곱하기 5만 달러 이렇게 곱해가지고 5만 곱하게 되면 700만 엔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 한 대를 팔았는데 수출했는데 기업의 수입은 200만 엔이 더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500만 엔에서 700만 엔으로 이렇게 증가했으니까요. 그렇죠?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엔화 가치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자동차 수출은 그러니까 증가할 수도 있고 안 증가할 수도 있고 있는데 이 엔화 기준으로 그러니까는 그 기업의 그러니까는 수출이 크게 안 증가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수출 물량은 안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 수출 물량이 안 증가하는데 생산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면 기업도 투자를 더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하나의 문제라고 제가 과거에 얘기를 했잖아요. 기업의 설비 투자는 회복이 안 되어지고 있다. 3분기까지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작년에 많이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2018, 19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지고 있잖아요. 작년조차도요. 네? 재작년보다 조금 낮았어도 회복이 안 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의 설비 투자, 가계 소비는 팬데믹 이전 수준이 회복이 안 돼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GDP가 증가했다는 걸 뭘 의미한다? 수출에 의한 거라는 얘기죠. 수출에 의한 겁니다. 즉 엔화 가치가 많이 들어서는 수출에 의한 것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수출액을 보면 실제로 보게 되면은 2018년, 19년 수준을 넘어섰잖아. 2022년도에요. 넘어섰잖아. 2022년조차도 넘어섰잖아요. 그렇죠? 수출액이요. 넘어섰죠. 그런데 예?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달러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23년도에 어떻습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오히려 2018년도 수준보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결과로 그러니까는 수출이 올라간 거라 이거예요. 달러 기준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그렇죠? 3분기까지 수출액을 보게 되면은 작년도 보게 되면은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다음에 2022년 수준도 넘어섰잖아요. 근데 이 넘어선 게 여기서 보게 되면은 달러 기준으로는 떨어졌다 이거예요. 엔화 기준으로 올라갔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환율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져 가지고 기업이한테 수중에 들어오는 엔화 기준으로 돈이 그러니까 증가했다는 얘기인 거죠. 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의 GDP는 당연히 엔화 기준으로 GDP를 산출하니까는 당연히 그게 나타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실물 경제와 관련되는 얘기라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베노믹스가 돈을 엄청 그러니까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정부 채무도 이제 증가를 해왔잖아요. 정부 채무를 증가했는데 그러면 일본의 경제 규모가 증가하면 세금 수입, 정부의 세금 수입의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게 아닙니까? 네?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게 되면은 엔화 기준으로라도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에 비례해가지고 세금도 수입도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세 수입의 변화를 쭉 추적을 해봤어요. 조세 수입의 변화를. 여기 이제 수치만 쭉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막 헷갈릴 텐데, 아베가 집권하기 전에 일본 정부의 전체 정부의 수입이 한 42조 엔뿐이 안 됐습니다. 42조 엔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114조 엔이니까는 많이 증가한 거죠. 2배 이상 증가한 거잖아요. 지난 10년 사이에. 정부의 수입이 그러니까요. 그렇죠? 정부의 수입이.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본격적으로 하면서부터 이 정부의 수입이 2배 이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 FI라고 쓴 거는요. 회계년도, 피스칼 이어. 일본은 4월달부터 그 다음에 3월달까지를 그러니까는 그 회계년도로 삼고 있죠.
우리나라는 1월 달부터 12월 달이고 미국은 10월 달부터 그 다음에 9월 달까지니까는 2023년 해계년도라는 얘기는 2023년 작년도 4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쓸 이제 저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정부의 수입이 114조 엔 정도로 과거에 비하면은 10년 전에 비하면은 많이 증가한 거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조세로 그러니까는 정부가 확보하는 것도 과거에는 정부 수입이 한 47%뿐이 안 됐는데 이게 한 61%까지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세금도 더 많이 거친 거예요. 엔화 기준이지만. 법인세 증가도 그러니까 증가했는데 법인세도 증가를 했죠. 한 9조 엔 정도에서 한 15조 엔 정도로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요. 예? 법인세 같은 경우도요. 예? 자, 그런데 이거 봐보세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이해가 더 쉬울 테니까 추이가요. 10년 동안에 보게 되면요. 10년 동안에 파란색 막대기가 정부 전체 수입입니다. 총 수입이요. 총 수입이고 주황색 기둥이 GDP입니다. GDP, 일본의 GDP, 엔화 기준이죠. 물론 엔화 기준이요. 정부의 GDP 증가하고 같이 움직이잖아요.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는 거, 이건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상식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돈 찍어가지고 경제 규모를 키웠을 때 정부의 수입도 일정하게 그러니까는 증가에 기여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수입 중에서 특히 이제니까는 경제 규모가 증가하는 데 속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게 뭐라 그랬었죠? 수출이라 했잖아요. 수출이요. 그럼 수출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 게 아닙니까?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이, 수출 대기업들이, 그러면 그 대기업들이 세금을 낼 게 아닙니까? 많이요. 법인세하고 관계를 봤어요. GDP하고 법인세 관계를 보니까 이것도 대체적으로 2021년도를 제외하고서는 대체적으로는 같이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네? 대체적으로 법인세하고 GDP하고요. 그럼 수출액하고 법인세 관계를 봤어요. 수출액하고 법인세 관계도 보니까 대체적으로 같이 움직이죠. 수출액이 증가할수록 법인세도 같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는 돈 찍어가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가지고 경제 규모를 키웠는데 그 경제 규모를 키우는 데 속에서 1등 공신이 수출이었었고 물론 엔화 기준이지만은 수출이고 수출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출 대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 돈을 번 기업들이 법인세를 좀 더 내고 이런 관계가 그러니까 대충 이제 그러니까 형성되었다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게 일본의 그러니까 핵심 인플레, 근원 인플레율입니다. 근원 인플레라는 것은 이게 일본도 소비자 물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서 소위 말해서 유가라든가 이 변동성이 큰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뺀 것을 근원 인플레율이라 했잖아요. 이 근원 인플레율의 추이예요. 추이인데 보게 되면은 2023년 1월 달에 4.2%로 정점을 찍고 나서 뭐 저게 완만하게나마 떨어지다가 최근에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최근에. 지금 올해 1월 달 거는 도쿄, 일본도 지역별로 발표된 도쿄 거만 나왔는데 근원 이게 2%가 무너졌죠. 2%가 무너졌어요. 그러니까요. 2%가 목표치인데 관리하는 2%가 무너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일본 은행이 기준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올리지 않아도 즉 긴축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물가는 지 갈 길대로 간 거예요. 떨어져 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봐보세요. 이게 도쿄가 아무래도 가장 이제 이 경제 중심지니까요. 동경에 보게 되면은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는 근원 인플레율이 1.6%를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 밑으로 떨어졌죠. 그러니까 관리 목표치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쭉 내려온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 안 해도 내려와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뭡니까요? 다시 옛날처럼 너무 물가가 떨어질까봐 걱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진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을 봐보세요. 아까 앞에서 잠깐 소개했지만은 국채 10년물 수익률은요.
되게 보게 되면은 작년에 그러니까는 거의 한 1% 근처까지 10월 달에 10월 말 11월 초에 1%까지 가가지고 1% 넘는 거를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10월 말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꺾이면서 같이 이제 이게 안정이 되죠. 안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0.6%를 새로운 저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잖아요. 0.6% 밑으로는 그러니까 크게 안 내려가고 있잖아요. 0.6% 밑으로. 예? 지금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지금 그러니까 뭐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4% 이상에서 그러니까는 4% 이상을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듯이 이것도 0.6% 밑으로 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일본의 그러니까는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0.1%였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0.1% 도입하면서 장기 시장 금리를 0%로 그러니까는 이렇게 설정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도 그 기조는 변화가 없어요. 단지 뭐냐면 단기적인 변동폭을 그러니까는 좀 유연하게 관리하겠다는 것 뿐이지. 예? 그러니까 단기 금리 마이너스 0.1, 그다음에 장기 금리 0%. 이 기조는 바꾼 적이 없어요.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기 금리가 0.6% 이상을 그러니까는 지금 이게 새로운 저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면은 기준금리 마이너스 0.1%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한 0%까지 올리더라도 저게 이 충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일본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마이너스 0.1%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가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인다면요. 예? 금리가. 그러니까 미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작년도 10월 11월 초까지 그러니까는 10월 달에니까 거의 5% 근접했다가 좀 11월 달 이후에 좀 이제 진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3.8% 정도를 그러니까 새로운 저점으로 형성하고 지금 4%대에 이렇게 4% 초에 지금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1월 내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과거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저점보다는 높아진 거란 말이에요.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하방 경직성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하방 경직성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 좀 이렇게 넣으면서 이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가요, 작년 6월달 기준으로 165조 4천억 엔입니다. 165조 4천억 엔이요. 이거를 작년도 12월 달에 그러니까 평균 환율이 144엔 정도 됐었습니다. 이걸로 나누게 되면은 1조 1475억 달러 정도 되는 거예요. 예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게 1조 한 1500억 달러 된다 이거예요. 1조 150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예요.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이걸 여러분들이 잠깐 머릿속에다 넣으시고요. 1조 1500억 달러 정도. 그런데 일본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달러가 필요할 때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미국채를 매각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채 보유액은 거꾸로 얼마냐? 1조 한 1300억 달러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국인들이 일본 국채는 한 1조 1500억 달러 보유하고 있는데 일본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건 한 1조 한 1400억 달러 된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좀 갖고 있을 게 아닙니까? 현금으로도요. 외환보유액 총액이 얼마냐면은 1조 3천억 달러가 채 안 돼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일본의 외환보유액이 1조 3천억 달러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는 얼마예요? 1조 1,500억 달러. 1조 1,500억 달러하고 1조 한 3천억 달러니까는 일본 입장 속에서는 달러를 매각을 할 여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달러를 매각을 해가지고 엔화를 방어할 여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국채 규모나 외환보유액 혹은 뭐냐면은 일본이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나
거의 비슷비슷한 저거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그러니까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요? 엔화 가치를 방어하려면요. 엔화를 사들여야 될 게 아닙니까? 뭘로? 달러를 팔아가지고. 그렇죠? 달러를 팔게 되면은 외환 보유액이라든가 아니면 미 국채 보유량이 줄어들 게 아닙니까? 예?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일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거하고 보다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일본 국채가 그만큼 불안해질 수 있죠. 가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냐면은 엔화를 방어할 여력이 그렇게 외환 보유액은 중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은 중국 다음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만은 달러를 외환 보유액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지만은 그 외환을 그러니까는 매각을 해가지고 엔화를 방어할 여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거예요. 크지 않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하염없이 떨어져도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게. 예? 그게 일정하게는 뭐냐면 수출에 기여를 한 거고요. 수출에 기여를 한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 인플레가 극심해졌을 때는 그게 결국 수입 물가를 굉장히 자극을 했었잖아요. 인플레를요. 그러니까 가계 소비에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달러 기준으로 환산한 일본의 GDP가 5조 달러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예? 독일한테 밀려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달러 기준으로 경제 규모가 그러니까는 취약해진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내용을 봤을 때, 자, 엔화 가치가 지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그러니까 미 국채 가격이 수익률이 미 국채 가격이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엔화 가치는 1440엔.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죠. 1440엔 아니에요. 1440엔이. 그렇죠. 아, 이게 지금 제가 1440으로 썼는데 이게 잘못 썼네. 144인데. 144.088인데. 그래서 제가 1440을 잠깐 머릿속에 헷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144가 아니라 140.88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밑에 녹색 써놓은 게 140.88이에요. 140점. 그러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작년 가을 이후에 안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40엔 밑으로, 그러니까 140엔대로 안 내려갔어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국제금융시장이 굉장히 진정이 되게 되면 빠르게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일본의 그러니까 소위 내노라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예견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별로 안 내려가잖아요. 140엔이 거의 그러니까는 바텀 라인으로 하한선으로 이렇게 형성을 하고 최근엔 다시 올라가가지고 어저께인가요? 이게 148엔까지도 다시 또 돌파하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뭐겠습니까요? 예? 엔화 가치를 방어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엔화를 그러니까 방어할 여력이 일본 내부에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빠르게 엔화 가치가 회복이 됐을 텐데, 예? 140엔대도 붕괴되고 막 이렇게 됐을 텐데. 자, 그럼 이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금리를 안 올리면서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 굉장히 늘었어요. 과거 90년대 그러니까 이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일본 경제를 그러니까 식물 경제로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일본 기업 중에서 6개 중에 하나가 상장 기업 중에서 6개 중에 1개가 좀비 기업으로 추정이 됩니다. 좀비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돈 벌어가지고 이자 비용이나 법인세를 내기 전에 그러니까 법인세를 내기 전에 그 이익을 가지고도 이자를 그러니까 제대로 내지 못하는 기업들인 거죠. 예? 10년 이상 그러니까 존속한 상장 기업 중에서. 그러니까 꽤 그래도 어쨌든 기력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러니까 기업들 중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최근에 25만 1000개인데 이게 한 17%가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17%면은
여섯 개 중에 하나 이상이 그러니까 좀비갭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좀비갭들 다 아우성치죠. 좀비갭들 다 부실화되고 그럴 테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정부도 지금 그러니까는 이자 비용이 꽤 증가하고 있거든요. 정부의 이자 비용이요? 이거 봐보세요. 정부의 작년도 6월달 기준으로 정부의 총 채무가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규모가요 1240조 엔 정도 됩니다. 1240조 엔 정도 돼요. 1240조 엔 정도 되는데 이거 한번 구성도를 쫙 봐보세요. 구성도를 보게 되면 일본은행이 이 중에 한 584조 엔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은행이 한 161조 엔, 보험회사들이 한 210조 엔으로 이 보험회사가 시중은행보다 더 많이 갖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는 이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채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게 될 게 아닙니까? 예?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가격은 하락할 게 아닙니까? 채권 가격 하락하게 되면 일본은행이야 그냥 뭐 만기까지 보유해도 상관없겠지만은 나머지 그러니까 보험회사라든가 민간 부분들은 자기들의 자산 가치가 줄어들 자산에 그러니까는 미실현 손실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미실현 손실액이요. 예?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미실현 손실이. 그다음에 뭐냐면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증가합니다. 정부의 재정 이자 부담이. 그렇죠? 정부의 재정 이자가 2023년도, 2년도, 3년도에 2023년도에 많이 증가했거든요. 이자가 증가하면서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금리를 그러니까 지금 일본 경제를 지금 쫙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데 간단하게 지금 금리를 올리게 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요?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없애버리고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정부의 이 재정 이자 부담은 증가하지요. 그리고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락 압력을 받았을 거고 기업이 그러니까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엔화 가치를 좀 이제 그러니까는 엔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엔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출에는 별로 또 도움이 안 되잖아요. 네? 수출에는요. 더군다나 일본의 가계 소비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는 이 억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예? 임금이 굉장히 그러니까 하락된 상황 속에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경제를 유지하려면은 지금까지 봤듯이 수출뿐이 없잖아요. 수출뿐이 없고 금리 올리게 되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많잖아요. 지금요. 비용 증가적인 측면이요. 긴축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만은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지금 그러니까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이너스 금리 포기하기. 일본이 그러니까 지난 2016년도에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거의 10년이 오는 동안에 지난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율 속에서도 마이너스 금리를 포기 안 하고 금리를 유일하게 안 올린 나라에 있었는데 금리를 안 올렸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율도 지금 그러니까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지금 그런 이유가 존재하냐고요. 그렇죠? 지금 뭐냐면 금리를 올렸을 때 거기에 그러니까는 견딜 수 있는 체력이 뒷받침되냐 이거예요. 일본 경제가 지금 상황이 제 얘기는 그겁니다.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그런 체력이 되냐 이거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일본 경제는 근본적으로 큰 변화가 안 보인다. 팬데믹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 큰 변화가 안 보인다. 단지 엔화 가치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수출에 조금 도움이 됐는데, 예? 근데 달러 기준으로는 여전히 그러니까 더 떨어졌다 오히려. 달러 기준으로는. 예? 이런 상황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금리 올렸을 때 그것을 그러니까는 지금 감당할 그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결국은 경제 체력이 그러니까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어려울 거라 이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요. 결국 일본의 금리는요. 일본의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 안 하면서도 시장 금리인 일본 정부의 국채 수익률은 계속 올라갔잖아요. 뭐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본 경제는요, 일본의 시장 금리는 미국 경제, 미국 국채 수익률의 저는 종속 변수라고 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의 종속 변수라 이겁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요, 시장 금리는요. 결국은 뭐냐면은 일본은 미국의 그러니까 하나의 종속 변수라 이겁니다. 일본 경제라는 것은요, 종속 변수요. 뭐 정치도 그렇지만은, 정치 군사적으로도 그렇지만은 경제도 저는 종속 변수라고 봐요. 일본 경제는요, 예? 종속 변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미국 충격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잖아요. 지금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요, 이 지경학적인 파편화입니다. 예? 미중 간의 이 경쟁, 예? 그 다음에 크게 말 때는 글로벌 사우스하고 아주 공공연하게 전 세계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공급망을 그러니까 새로운 차원의 공급망이 지금 그러니까 공급망이 지금 구축이 돼가고 있다. 각자 뭐냐면 자기가 자립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걸 확보하는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다자주의라는 틀 속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그러니까 사실 경제 성장을 누렸잖아요. 무역의 성장을요, 교육의 증가를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손상당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성이라든가 무역 효율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대표적인 게 애플의 중국 매출액입니다. 애플의 중국 매출액이, 애플이 지금 그러니까는 그 마이크로소프트한테 그러니까는 막 하고 앞치락 하는 이유가 시총에서 애플의 중국 매출액이요, 22년도 4분기, 이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분기입니다. 칼렌더, 달력 기준으로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이게 한 239억 달러 했었는데, 지난해 3분기에는 151억 달러까지 줄어들었잖아요. 151억 달러까지. 중국 매출액이요, 애플에. 예?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기업 가치가 이게 지금 비실비실 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런 게 일종의 뭡니까요? 이게 지경학적인 파편화에 유탄을 맞은 거죠. 애플 같은 경우가요. 미국 최고의 기업조차도 이렇게 유탄을 맞는 거잖아요. 예? 유탄을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지금요. 우리나라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지난해 그러니까는 1년치 그러니까는 무역액, 달러 기준으로 무역액이 발표가 됐는데, 보게 되면 2011년도 수준도 안 됩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총액이요, 1248억 달러 나왔어요. 1248억 달러요. 근데 이게 2011년도에요, 1342억 달러 했었어요. 1342억 달러. 그러니까 한 100억 달러 정도가 2011년도보다 더 줄어든 거예요. 작년도에 그러니까 중국 수출액이 1248억 달러인데 2011년이 1341억 달러 했었어요. 1342억 달러요. 그러니까 거의 100억 달러가 작년도 중국 수출액이 그러니까 2011년이면 지금 몇 년 전입니까? 13년 전에 중국 수출액보다 100억 달러가 줄어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국 시장이 어쨌든 간에 중국이 많이 그러니까 미국보다 격차가 커지긴 했지만은, 다시 커지긴 했지만은 세계 두 번째로 큰 시장이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시장이잖아요. 이 시장을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엄청나게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이 결과가 뭡니까요? 지경학적 파편화에 유탄을 맞은 거잖아요, 우리가요. 유탄을 맞은 거야. 예? 유탄을 맞아서 크게 맞은 거죠. 크게 맞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변수가 뭡니까? 미국의 재정이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예?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미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달러 패권주의가 굉장히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달러 패권주의가 굉장히 근본이 지금 그러니까 취약해지고 있잖아요. 예?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달러하고 미국채의 변동성이 증대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달러하고 미국채는 같이 움직이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변동성이 증대하는 거죠. 예? 이게 여전히 세계의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상품이라는 것은 부인하는 게 아니지만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난 한 2년 동안에 겪었던 것이고요. 이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일본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지경학적인 파편화라든가 일본도 그러니까 수출에 목을 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예? 목을 매야 되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일본 국채는 미국 국채하고 거의 그러니까는 동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제가 그래서 종속 변수라고 됐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의 충격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 있는 상황 속에서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폭이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고 봐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내수 부분, 가계 소비하고 기업 투자 부분이 살아난 게 안 보이잖아요. 살아난 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살아난 게 안 보인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마이너스 금리는 이게 사실상 종료가 되더라도 자발적인 종료가 아니라 타율적인 종료. 강제된 종료지요. 강요된 종료. 즉 뭐냐면 시장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만 마이너스 0.1% 하게 되면 그 격차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일본 국채 수익률이 10년물 수익률이 1%로 1%가 넘었어. 1%가 넘었는데 이 기준금리 마이너스 0.1% 한다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예? 이건 그러니까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시장금리는 결국 뭐냐면 일본이 그러니까 통제하기가 힘들다는 걸 우리가 작년 가을에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작년 내내 목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미국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종료가 어려운 경제 구조이고 결국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를 한다면 결국은 외부적인 특히 미국의 충격에 의해 가지고 강요된 결과로나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강요된 결과로요. 예?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그러니까 스스로 통화 정책을 그러니까는 정상화할 능력은 없다. 통화 정책을 정상화시킬 능력은 없고 단지 문제는 뭐냐면은 미국의 충격에 의해서 미국 충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강요된 그러니까는 종료는 그러니까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